자,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과학기술 1강. 봅시다. 차례대로. 일단, 인공지능 쪽은 이제 기술 쪽으로 들어가게 되잖아. 기술은 인공지능 얘기 나오면 제일 좀 복잡해지는 게 학습 과정 설명하는 거 있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 들어갔을 때 제일 복잡해지거든. 등장하게 되면 좀 긴장할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야. 인공지능도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습 방법 같은 것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 분류, 이런 거 조금 주의하시는 거. 가보자. 기계학습은 인공지능의 하위 범주로, 됐죠? 그럼 지금 기계학습이랑 인공지능은 다른 겁니다. 기계학습 일단 세모 치면서 시작할게요. 기계학습 세모는, 됐죠? 인간이 학습하듯이 컴퓨터에도 데이터를 줘서 학습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규칙을 찾는 방법들을 의미한다. 일단은 필요한 거. 의외로 우리가 조금 체킹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데이터를 줘야 됩니다. 되죠? 대신에 스스로 규칙을 찾아요. 데이터는 주되 규칙은 스스로 찾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예를 들어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하여 A라는 병에 걸린 사람은 대부분 열이 나고 오한이 있고 구토 증상이 있었다라는 규칙을 찾아 병을 진단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이거겠죠. 어떤 병에 걸린 사람들의 증상들을 막 이렇게 입력을 했겠지. 그럼 그걸 가지고 공통점을 찾아내는 거지. 됐죠? 다음 문단 넘어갈게요. 기계학습 얘기한 겁니다. 첫 번째 문단은. 자, 그때 기계학습은 훈련 데이터 집합을 잘 표현하는 모델을 만드는 작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죠? 훈련 데이터 집합을 잘 표현하는 모델? 계속 여쭤봅시다. 기계학습에서 모델은 현실 세계의 사물이나 사건의 본질적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모델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개념 정의해줬네요. 그렇죠? 현실 세계의 복잡한 현상을 추상화하고 단순화하여 모델로 표현한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렇죠? 그럼 사실상 기계학습의 모델이라고 하는 거 따져봤을 때 지금 이거네요. 어떤 사물, 현실 세계에 있는 사물이나 사건을 추상화하고 단순화하면 모델이 되는 거지. 그렇죠? 이 문장을 역순으로 풀어서 명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뛰어난 일반화 능력을 갖고 있기를, 즉, 입력 데이터에 대한 합리적 출력값을 생성하기를 기대한다. 이게 학습의 목적인 겁니다. 기계 학습의 목적. 괜찮죠? 뛰어난 일반화 능력. 그 다음에 합리적인 출력값을 생성하는 거. 됐죠? 넘어가 되겠죠? 자, 이를 위해 모델을 만드는 모델링 작업을 하면서 모델의 틀을 설정하고 훈련 데이터 집합을 잘 표현하는 파라미터 값을 구한다. 뭐,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자, 문제는 모델링에 사용한 학습 데이터와 실제 현장에서 모델이 입력받는 데이터는 서로 다른 것이, 맞지.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입력해 놓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겠지.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추상화, 단순화를 거친 게 모델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실제로 사건을 다시 한번 입력받았을 때는 그게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 됐죠? 따라서 일반화 능력이 떨어지는 모델은 학습에 사용한 입력에는 옳은 값을 도출하지만 처음 보는 입력에는 엉뚱한 결과를 낼 수 있다. 방금 얘기한 그거죠? 괜찮습니까? 문제 없죠? 음. 아까 우리 첫 번째 문단에서 들었던 예시를 가지고 다시 한 번만 보완해서 설명하고 넘어가면 A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증상을 나타낸다 라는 데이터 모델이 형성됐을 거란 말이야. 근데 실제로 다시 한번 환자를 앉혀놨어. 그렇지? 환자를 그 기계학습한 그 대상 앞에 앉혀놨는데 뭐 열이 몇 도까지 올라야 되는지도 미묘하게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구토 증상도 얼마큼 심한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잖아.
대신에 그러니까 실제로 기계학습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앉아있는 환자를 A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진단 내릴 수 있다는 거지. 그 얘기지 뭐 사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뒤에 갑시다. 모델의 일반화 능력은 훈련 데이터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렇죠? 아, 일반화 능력은 훈련 데이터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체크 하나 해두시고요. 그렇죠? 자, 모델의 파라미터 수에 대비하여 데이터의 양이 많을수록 일반화를 잘하는 모델이 만들어진다. 요거 뭐뭐 할수록 나왔네요. 데이터의 양이 많으면 일반화 능력이 높아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넘어가도 되겠네요. 자, 계속 봅시다. 학습 데이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도록 부족한 학습이 되면 모델이 과소적합되었다고 한다. 이 용어 하나 나왔으니까 체크 하나 하자. 과소적합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학습 데이터의 양이 부족했을 때입니다. 학습 데이터의 양이 부족했을 때 과소적합. 자, 과소적합된 모델로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반대로 학습 데이터가 너무 지나치게 많아. 됐죠? 그렇죠? 지나치게 많아지면 학습 데이터에 대한 오차는 감소하지만 오차는 내려간다도 표시합시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에서 벗어난 데이터까지 고려하게 되어 실제 데이터에서는 일반화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일반화 성능이 떨어진다. 이를 과적합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그렇죠? 과소적합, 과적합 구분하는 거 좀 필요하겠다. 괜찮죠? 오케이. 과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델을 단순화시키는 정칙화, 그리고 일부를 떼어내어 학습에는 사용하지 않고 모델의 성능 검증용으로 사용하는 검증과 같은 기법을 활용한다. 아, 과적한 문제 해결의 방법 두 가지네요. 정칙화. 그 다음에 검증. 두 가지. 그렇죠? 근데 이거 대신에 앞에 있는 것까지도 표시해두자. 모델을 단순화시킨다. 그렇죠? 또는 학습 데이터 일부를 떼어내어 모델의 성능 검증용으로 사용한다. 대체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되게 뻔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보세요. 음, 보자. 자, 학습 데이터를 일단 과하게 학습했을 경우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애초에 그냥 대놓고 정칙화, 검증의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죠? 아니면 모델을 단순화시킨다. 또는, 그렇죠? 앞에 학습 데이터 일부를 성능 검증용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새로운 문장을 만드는 게 이런 출제자들의 일이니까. 괜찮습니까? 잘 안 보이네,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 만들기 연습이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게 난이도가 어려워서 미리 해놓으라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날 즉석에서 만들기가 힘드니까 미리 해보고 가는 겁니다, 그냥. 내려가 볼게요. 다음 문단. 자, 기계학습에서의 학습 방법은 일반적으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거 아예 문단 끊어놓고 내려가자. 아예 이렇게 끊어놓고 구분하기 시작했으니까 다시 한번 지도, 비지도, 강화 나누자. 됐죠? 자, 이는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입력하는 형태에 따른 것이다. 보자. 그 뒤로 갑시다. 지도학습 동그라미는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데 사용한다. 아, 관계를 학습한다.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나 칠게요. 관계를 학습한다. 뭐 사소한 거지만 전부 다 동그라미 칠 겁니다. 자, 입력과 그에 해당하는 출력이
쌍으로 주어진 훈련 데이터의 집합에서 입력과 출력 간의 함수 관계를 배운다. 오케이? 쌍으로 주어져야 되고요. 훈련 데이터가. 됐죠? 그때 함수 관계를 배우게 된답니다. 지도학습. 됐습니까? 자, 이렇게 얻어진 함수가 모델인데 이때 그러니까 지도학습을 하게 되면 함수를 모델로 삼게 된대요. 모델은 새로운 입력에 해당하는 출력을 예측하는 데 사용한다. 됐죠? 오케이. 뒤에 넘어가 봅시다. 지도학습으로 수행하는 대표적인 문제풀이는 패턴 분류가 있다. 패턴 분류 동그라미 치면 되겠다. 실제 적용 사례 얘기죠. 자, 패턴 분류 문제에서 입력은 패턴의 표현이고 출력은 라벨, 즉 패턴 범주의 명칭이다 라고 이야기를 만든답니다. 이거 와우 실제 사례로 대응시켜가지고 선택지 만들기 되게 좋겠다. 됐죠? 입력은 패턴의 표현이고 출력은 패턴 범주의 명칭이다. 자, 예시 나오니까 봅시다. 사진을 보고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학습을 가정해보자. 됐죠? 이거 이제 지도학습 시킬 거라는 거지. 자, 분류는 기준에 따라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 고양이에 속한 건지, 개에 속한 건지, 됐죠?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를 분류하는 거. 자, 지도학습을 완료한 시스템은, 다음 넘어가시면, 처음 보는 사진이더라도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즉, 지도학습으로 개에 해당하는 패턴이랑 괜찮습니까? 고양이에 해당하는 패턴을 식별하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죠. 넘어가 되겠죠? 자, 하지만 훈련에 사용된 사진과 많이 다른 사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거는 뭐 오차가 발생하는 거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자, 지도학습 알고리즘 하나인 KNN 분류 알고리즘 동그라미 쳐놔야겠네요. 실예를 한 가지 드는 거니까 KNN. 자,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데이터 K개를 이용하여 해당 데이터를 유추하는 알고리즘이다. 이거 사례 던져주고 우리한테 묻기 딱 좋은 부분이 되겠네요. 여기 부분 별표 하나 씌고 들어가야겠다. 괜찮죠? KNN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 됐습니까? 그림도 주어졌어요. 그림은 이제 변형하면 되지. 살짝씩만. 자, 가령 그림 A의 위치에 있는 데이터가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가까운 데이터 3개를 이용한다면 삼각형 2개와 사각형 1개를 찾을 수 있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림? 여기 있는 3마리. 그렇죠? 자, 이런 경우 A는 삼각형의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아, 더 많은 개수. 괜찮습니까? 이거 여기서 그 너네한테 그림을 아무리 변형하더라도 거리는 확실하게 좀 구분이 됩니다. 그것까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자, KNN 분류 알고리즘의 장점은 간단하고 빠르며 거리 기반의 직관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 장점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체크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그죠? 하지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모든 기존 데이터와의 거리를 계산해야 한 후 분류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네요. 괜찮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크게 뭐 납득이 안 될 만한 장단점은 아니네. 괜찮죠? 그럼 갑자기 여기에 지금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갑자기 동그라미 하나가 띡 생겼어. 가운데. 그죠?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가 띡 생겼어. 그죠? 그러면 다시 계산해야 되잖아. 맞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겠지. 오케이. 여기까지가 지도학습이네. 다음 문단 잘라주고 넘어갈게요. 아예. 그러면 완전히 잘라줘 버리고 비지도학습. 됐죠? 비지도학습은 입력에 해당하는 바람직한 출력 정보가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상황, 즉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 데이터의 특성을 학습하는 방법이다. 오케이. 아직까지 뭔 말인지 좀 잘 모르겠네. 정답이 없는 상황. 됐죠? 세모로 묶어놓고 넘어갈게요. 비지도 학습은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특성을 학습하게 한다. 오케이, 가보자. 비지도 학습에서는 끊어주고요. 데이터 집합에 숨겨진 규칙성을 찾는다. 오케이, 세모 합시다. 됐죠? 이 키워드 매칭 되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아까 우리 얘기했던 지도 학습이 규칙성을 찾는다. 이래버리면 또 잘못 되는 거죠. 자, 비지도 학습으로 수행하는 대표적인 문제풀이에는 군집화 세모가 있다. 됐죠? 군집화는 훈련용 데이터 집합에서 서로 유사한 것들을 스스로 묶어서 군집을 형성하는 작업이다. 오케이. 서로 유사한 것들을 스스로 묶어서 군집을 형성하는 거.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간략하게 그냥 거칠게 한 번만 정리해보고 넘어가면 비지도 학습은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규칙성을 찾아서 유사한 것들끼리 묶어내는 거네, 그냥.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군집화를 위해서는 유사성의 판단 기준을 미리 정해야 하는데, 이거 필요하겠네요. 유사성의 판단 기준을 미리 정한다. 대신에 데이터 간의 거리를 그 기준으로 판단한다.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괜찮습니까? 가보자. 다시 한번 간다. 데이터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판단 기준을 미리 정해서 유사한 것들끼리 묶어서 군집을 형성하는 거. 됐지? 그게 비지도와 학습이라고. 됐습니까? 이거 지금 내가 어려운 거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역순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됐습니까? 얘네가 항상 이런 그 비문학 독서 지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갈식이야. 먼저 결론을 얘기하고 뒤에다가 부가 설명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거꾸로 만들면은 미괄식 문장이 하나 나오는 거야. 근데 선택지는 대부분 미괄식이 많아요. 어. 선택지는 미괄식으로 주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혼동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 좋습니까? 뒤에 넘어갈게요. 자, 거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여러 개의 알고리즘이 존재하지만 군집화 알고리즘들의 기본 아이디어는 같은 군집에 속한 데이터와의 거리는 최소로 줄이고 다른 군집에 있는 데이터와의 거리는 최대로 늘리기 위하여 군집 소속을 바꿔가면서 최적의 구성을 찾는 것이다. 뭐 일단 요거는 오케이. 같은 군집은 거리를 줄이고 다른 군집은 거리를 늘리고 괜찮죠? 요거만 표시하면 되겠네요. 조금만 내려가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군집화 알고리즘 중 하나인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 세모 예시죠? 아까 KNN, K평균 됐습니까? 그럼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글이 진행되고 있는 한 문제 만들 때 우리한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이라는 말 대신에 KNN 방식, K군집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뒤에 갑시다. 주어진 데이터를 K개의 군집으로 묶는 알고리즘이다. 보자. 임의로 K개의 데이터를 선택하여 그것을 각 군집의 중심으로 설정하고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가장 가까운 군집이 있는, 아니, 중심이 있는 군집으로 할당한다. 즉, 각 군집에는 군집의 중심이 있고요. 각 군집의 점은 다른 군집의 중심보다 지정된 군집의 중심에 더 가깝다. 이거 그림 주고 그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위에 있는 그림 가지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놓겠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여기에 있는 게 뭐랑 더 아깝냐, 뭐 이렇게 묶어놓을 거 아니야. 같은 애들끼리. 그럼 얘는 여기보다는 이거랑 가깝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겠죠. 거리 기준으로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계속 가볼게요. 여기까지 지금 본 겁니다. 자, 군집에 할당된 모든 데이터의 평균점을 그 군집의 중심으로, 또 이렇게 군집을 묶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거네. 괜찮습니까?
자, 군집에 해당된 평균점을 다시 중심으로 정하고 할당을 반복하고 군집 소속의 변화가 없으면 종료한다. 오케이, 오케이. 요거는 간단하지만 군집의 개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괜찮죠? 요거는 뭐 충분히 또 얘기할 수 있겠네. 두 개의 군집으로 보느냐, 세 개의 군집으로 보느냐, 중심이 다 달라지고 거리가 다 달라질 테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문단 잘라 놓으시면 되고 마지막이네요. 강화학습. 그렇죠? 바람직한 행동 패턴을 학습하는 알고리즘이다. 바람직한 행동 패턴을 학습한다. 자, 강화학습의 한경은 에이전트가 처할 수 있는 상태, 각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행동, 행동에 따른 상태의 변화, 그리고 보상으로 정의된다. 환경을 정의했네요. 넘어갈게요, 일단. 자, 이러한 환경에서 에이전트는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 패턴을 학습한다. 됐죠? 누적 보상 최대화. 이게 바람직한 행동인 거잖아. 괜찮습니까? 됐죠? 하지만 문제는 어떤 행동을 선택했을 때 보상이 즉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능적 에이전트는 시작부터 종료까지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의 순서, 즉 궤적을 배워야 한다. 됐죠? 음. 행동의 순서, 궤적을 배운다. 강화학습이란 매 상태에서 누적 보상의 기대값을 배우는 것이다. 괜찮죠? 한 상태에서 누적 보상의 기대값 계산은 이 상태에서 출발한 모든 궤적을 감안해야 한다. 이때 분기점마다 모든 경우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감안해야 할 궤적의 수가 매우 많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거네요. 어떤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건 됐죠? 어, 출발점을 정했잖아.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값의 경우의 수를 전부 다 따져가지고 그거를 누적시켜. 그러면 A의 궤적으로 학습을 하는 게 B의 궤적으로 학습을 하는 게 뭐가 제일 누적 기대값이 클까? 요거를 계산해서 가장 누적 기대값이 큰 거를 결과값으로 제시하는. 괜찮습니까? 그게 강화학습에 대한 이야기네요. 괜찮습니까? 그렇죠? 뭔가 지금 이게 1강이라서 그런지 더 깊이 있는 내용까지 충분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거. 근데 안 하긴 했어, 지금.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봤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 제일 눈이 가는 건 일단 학습 방법 세 가지죠. 학습 세 가지 구분하는 거죠. 그첫 번째 문단이랑 두 번째 문단에서 기계학습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했고, 괜찮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문단부터 3, 4, 5 각각 학습 방법 분류하는 거. 괜찮습니까? 구조는 그렇게 좀 정리해서 각인해 두시면 조금 더 내용 이해가 좀 수월하겠네. 됐습니까? 이거는 무조건 사례가 중요하겠다. 사례 주고 우리한테 문제 물었을 때 어느 학습을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값 그리고 이런 걸 수도 있어. 이러한 사례에는 어떤 학습 방법을 적용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것인가. 이런 류의 접근이 될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그 정도만 일단 잡아두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됐죠? 오케이.